며느리를 의심했던 시어머니, 그날 밤 진실을 알고 무릎 꿇었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한 할머니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래쪽 주차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낯선 남자. 할머니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너 우리 집 망치려고 작정한 거냐?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남자가 할머니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한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며느리를 오해했던 일에 관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아들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제 외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입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티다가 결국 아들은 저를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 나이가 36이었습니다. 며느리 다혜는 32이었고요. 손녀 아린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방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이 입던 옷을 꺼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대신 갈게. 그런 말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해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하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다혜가 찾아왔습니다. 아린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 다혜는 제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같이 살아요, 어머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까지 힘들게 할 수 없어. 저도 혼자 애 키우기 힘들어요. 어머님 도움이 필요해요. 다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불쌍해서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우리 셋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다혜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린이를 돌봤습니다. 아침에 아린이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오후에 데려와서 숙제 봐주고
저녁엔 다혜가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다혜가 점점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다혜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네, 좀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겠지. 돈 벌어야 하니까 지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니까 그게 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원래 저랬나?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띄었습니다. 다혜는 웃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린이랑 놀아줄 때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더욱 그랬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혜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는 저녁 6시면 끝난다고 했는데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린이랑 저녁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안 와?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일이 있나 보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9시 반이 되어서야 다혜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일이 좀 밀렸어요. 카페가 그렇게까지 바쁘나? 네, 손님이 많았어요. 다혜는 그 말만 하고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다혜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혜가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듯한 재킷이었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색깔도 예뻤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카페 알바비로 저런 옷을 사?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그냥 묶고 다녔는데 요즘은 좀 신경을 쓴 것 같았습니다. 화장도 조금 진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자라도 생긴 거 아냐? 그 생각이 한 번 들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혜가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고 화장실에 급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그 가방에서 지갑이 떨어진 걸 봤습니다. 주우려고 손을 뻗었는데 지갑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현금 봉투였습니다. 꽤 두툼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카페 아르바이트비가 저렇게 많을 리 없었습니다. 한 달 월급을 다 모아도 저 정도는 안 될 텐데. 저는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어두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돈은 어디서 난 거지?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남자한테 받은 건 아니겠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혜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점들이 더 보였습니다. 다혜는 요즘 핸드폰을 자주 봤습니다. 누가 문자를 보내면 살짝 웃으면서 답장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표정을 보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다혜가 또 외출을 했습니다. 어디 가냐? 잠깐 볼 사람 있어서요. 누구? 친구요. 다혜는 그 말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린이를 재우고 몰래 다혜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다혜는 택시를 타고 나갔습니다. 저도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출발했습니다. 다혜는 근처 대형마트 앞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다혜는 마트 입구 근처에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괜찮았습니다. 다혜는 그 남자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보기엔 꽤 친해 보였습니다. 다혜는 그 남자 앞에서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정말 남자가 생긴 거야?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귀가 시간, 새 옷, 두툼한 현금 봉투, 그리고 낯선 남자. 저는 그날 밤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내 아내가 저러고 있어.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며느리는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가?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다혜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침 인사도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저녁 밥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어머님, 같이 드세요. 난 나중에 먹을 테니까 너희끼리 먹어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혜는 눈치를 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조용히, 더 말없이 지냈습니다. 그런 다혜의 태도가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뭐가 미안한지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자나?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다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우는 거지? 혹시 제가 차갑게 대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우는 거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도 다혜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또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혜가 보고 있는 서류가 뭔지 보고 싶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봤습니다. 병원 고지서였습니다. 제 아들, 그러니까 다혜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환자명 김민준, 미납 금액 1,8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1,800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이 아직 남아 있었단 말인가. 저는 보험 처리가 다 됐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 비용도 보험에서 나왔고 병원비도 대부분 처리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지켜봤습니다. 다혜는 그 고지서 옆에 작은 공책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 공책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이번 달 갚은 돈 50만 원, 남은 금액 1,750만 원, 다음 달 목 7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에 다혜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 갚을 때까진 울지 말자.
엄마가 강해지자 저는 그 메모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혜는 혼자서 이 빚을 갚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봤구나.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다혜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돈을 모아서 남편의 병원비를 갚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오해했던 겁니다. 남자가 생긴 줄 알았던 겁니다. 저는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 두툼한 현금 봉투는 뭐였을까? 저는 다혜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를 밟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그날 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아린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까 정말 뜨거웠습니다. 할머니 머리 아파요. 아린이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급히 체온계를 가져와서 재봤습니다. 39도. 고열이었습니다. 저는 다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저는 초조했습니다. 네 번째 전화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혼자 아린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아린이는 제 품에서 칭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저는 아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제발 큰일 없기를.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아린이를 진찰했습니다. 열이 많이 높네요. 일단 해열제 투여하고 지켜볼게요. 괜찮은 거죠?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기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린이는 주사를 맞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아린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린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쪽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차에서 다혜가 내렸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런데 그 차에서 남자 한 명이 더 내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옆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뛰어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다혜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우리 집 망치려고 작정한 거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뭐 하는 거냐?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저는 소리쳤습니다. 다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오해십니다. 오해?
오해가 뭐가 오해야? 저는 그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남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혜 씨 남편분의 예전 회사 동료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민준이 형하고 같은 현장에서 일했어요. 남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형이 사고 나셨을 때 저도 옆에 있었어요. 그때 회사 측에서 산재 처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서류를 조작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형이 돌아가신 후에도 보상금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회사 측에서 누락시킨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혜 씨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달째 노동청이랑 공단을 쫓아다녔어요. 저는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서 증언을 해줬고요.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했어요.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드디어 나온 산재 보상금입니다. 2천만 원이요.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혜 씨는 이 돈으로 민준이 형 병원비를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혜를 쳐다봤습니다. 다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마음 아프실까봐. 다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어서 준호 씨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남편 동료분이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다혜야.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의심했어. 남자 생긴 줄 알았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다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준호 씨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혜 씨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한심했습니다. 제가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 씨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와 다혜는 아린이가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침 나오셨습니다. 보호자 두 분이신가요? 네. 따님은 안정됐습니다. 열도 많이 내려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다혜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퇴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린이는 편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다혜는 병실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혜야, 네, 어머님.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했어.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잃고 나서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너를 저렇게 의심할 수는 없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하다. 다혜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또 아들 생각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말했어야지. 저는 다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하자. 혼자 하지 말고. 네, 어머님. 우리 가족이잖아. 같이 버텨야지.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다혜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 딸이구나.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서로 버티고 붙잡아주면서 이어진 가족이구나. 다음 날 아침 아린이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리나,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배고파.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린이가 괜찮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다혜에게 말했습니다. 다혜야, 오늘은 푹 쉬어. 내가 다 할게.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너 피곤하잖아. 쉬어. 저는 다혜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린이 밥을 챙겨주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다혜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들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다혜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다혜를 깨웠습니다. 다혜야, 일어나. 밥 먹자. 다혜는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응,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었어.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혜가 일 나간 사이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혜 방 책상 위에 작은 쪽지를 놓았습니다. 다혜야, 고생 많았다. 너도 이제 내 딸이다. 엄마가 다혜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그 쪽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방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엄마 잃고 오래됐어요. 이제 어머님이 제 엄마예요. 사랑해요. 다혜. 저는 그 쪽지를 떼어서 지갑 속에 고이 넣어뒀습니다. 지금도 그 쪽지는 제 지갑 속에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혜는 이제 저한테 마음을 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기쁜 일도 나눴습니다. 저도 다혜를 진짜 딸처럼 대했습니다. 아침에 잘 다녀와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고 저녁에는 오늘 힘들었지? 하고 안아줬습니다. 아린이는 우리 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랑 이제 친해졌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응,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보상금 2천만 원으로 우리는 병원비를 다 갚았습니다. 남은 돈은 아린이 교육비로 저축했습니다. 다혜는 카페 일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혜한테 쉬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아요, 어머님. 우리는 이제 서로를 챙겼습니다.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납니다. 여전히 그립고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혜와 아린이가 있으니까요. 아들이 남긴 가족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어느 날 우리 셋이 동네장을 보러 갔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임 씨, 며느리랑 손녀랑 같이 나왔네? 동네 아는 분이었습니다. 네, 장 보러 가는 길이에요. 셋이서 사이가 참 좋아 보여. 보기 좋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다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린이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오해하고 그 오해를 풀고 다시 붙잡아줄 때, 그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일 크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은 가장 늦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풀고 나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혜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진실을 알았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용기 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혜도 저를 용서해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요즘도 가끔 제가 너무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혜야, 그렇게 입으면 춥잖아.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옷 하나 더 입어. 다혜는 웃으며 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 다혜가 지쳐서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피곤해요. 그래, 알았어. 푹 쉬어. 저도 이해해 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다. 그리고 그게 가족이라는 걸 압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 사람을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다른 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란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주변에는 조용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혜에게 자주 말합니다.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내가 있어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다혜한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저처럼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